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외환시장에서의 급변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엔퀘리 트레이드는 또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여러분들의 궁금함을 잘 긁어주실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이명찬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볍게만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카메라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 저자 이명찬입니다. 최근에 여러 방송에 나가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일본에서 한 10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전공은 일본 외교 안보 쪽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퇴직한 지 한 4, 5년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일본 경제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다 국제 정치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백그라운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본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일본의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일본이 정말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횡보랑 또 일본의 시장의 모습과 너무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예. 일단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렇게 엄청난 호황을 맞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일본 주식이 왜 이렇게 활용이 됐느냐, 이 문제를 이제 다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냐, 네. 이제 30년 잃어버린 30년에서 이제 완전 탈출하는 게 아니냐. 다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첫째, 이게 지금 그 일본의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첫째 이유가 엔저 때문이에요. 네. 엔저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내려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해외에서 바라볼 때는 일본 주식이 굉장히 싸 보이는 거예요. 네. 싸게 보이니까 일단 사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놓으면은 이게 지금 엔저가 과하게 내려온 거 아니냐, 반드시 모자나 엔고로 갈 거다, 이런 기대치들을 이제 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기대치가 이제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엔고로 될 때 사실 주식이 오르든 안 오르든 그 환율 차이만 가지고도 이게 돈을 벌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그 주식이 과거에요. 89년도 엄청났잖아요. 그때 버블 때. 그때 그 주식의 자본이 어디에 주로 있냐면 일본 국내 그 자본이 90%가 넘어요. 네. 해외 자본이 10%가 채 안 되더라고요. 네. 통계치를 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 60%가 넘어요. 해외 자본이. 그 일본 국내 자본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이게 그건 뭘 말하냐니까 대부분 다 일본 주식은 지금 해외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한대요. 네. 근데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본 기업이 활성화되고, 예를 들어서 요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이 좋잖아요. 네.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실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앞으로 엄청난 부가치를 낼 거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네. 사실 일본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가장 큰 거는 엔저 때문에. 엔저가 되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환율 차로 돈을 벌 거다. 그거 하나 하고, 이제 또 하나는 해외 과거에 일본이 엔이 되게 높았을 때는 그 전부 공장을 해외에 다 이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내가 공동화됐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 엔저로 인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그러잖아요. 대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 하니까 수출 물량이 막 갑자기 늘어나서가 아니라 엔저로 인한 환차익으로 인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예를 들어 1달러 수출을 하게 되면은 100엔이나 110엔 정도였다면 지금은 150엔을 받으니까, 네. 그 계산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엔화로 따지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요. 그 30% 정도 이상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다 이제 돈 번 걸로 계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대기업들, 해외 나와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국내의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올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렌 버핏 같은 경우가 그 주식을 샀잖아요. 과거에 일본 주식은 거의 좀비 정도로 이렇게 거의 잠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네. 갑자기 엔저가 되면서 그걸
환차익을 노려가지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다가 이제 주식을 사놓으면은 이게 반드시 앵고로 갈 거면 그럼 돈 벌 거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워렌 버핏이 사니까 뭔가 앞으로 희망이 있겠다 따라오고 네. 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중국이 요즘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최소한 1, 2년 정도는 계속 주식이 이제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거기 있던 돈들이 확 흩어지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일 첫째로 가는 게 미국이 많이 갔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으로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 돈이 이제 워낙 많이 쏟아 들어오니까 이제 주식이 올라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네. 말씀 네. 잘 들었고요. 뭐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네. 그거 다 공감이 되고요. 여기에 이게 저희가 이제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네.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태서 드린다면 한 가지가 실물 경제적으로도 2023년만큼은 잠깐이라도 좋았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제 성장률로 봐도 그렇고, 뭐 수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경제의 부문들을 쪼개보면 23년 한 해는 잠깐 좋았지만 네. 24년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IMF 경제 전망을 기초로 말씀드려도 23년 일본 성장률은 1% 후반대. 근데 다시 24년 경제 성장률은 1%로 그렇죠. 다시 내려오는 흐름. 어쨌든 반짝 좋았던 배경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엔저. 그러니까 엔저는 우리나라와 좀 생각해 보면 워낙 일본과 우리나라가 수출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주력 수출 품목과 일본 주력 수출 품목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거의 유사하니까 엔저 때문에 일본은 채산성이 늘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경쟁력이 열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일본 기업 실적이나 일본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좀 평가 내려지고 네.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저는 두 번째는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지만 8년 동안 네.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계속 0.1 마이너스 0.1%로 계속 유지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 일본은 나홀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단 네,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인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2020년 팬데믹 때처럼 우리 경제도 코로나19라는 실물 경제적 충격은 있었지만 그 실물 경제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제로 네. 금리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자산 시장으로 돈이 대거 유입됐었던 것처럼 일본 자본 시장에도 극단적인 상대적인 이런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자본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이 더 많았었다. 뭐 그것과 함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포인트들이 같이 작용해서 정말 역대급의 증시의 흐름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까 일본이 실질적으로도 좀 성장이 있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반도체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특히 소재하고 장비 쪽은 네.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장 짓는 붐이 엄청나잖아요. 네. 거기에 소재하고 장비는 일본께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 부분이 아주. 그 지금 현재 일본의 정시 저렇게 호황인 이유가 이 반도체 그 소재 장비 부품 제공하는 그 기업들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럼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 예.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말씀 주신 대로 일본 경제가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다시 제로 성장으로 갈 것이라고 저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년 반짝 성장했는데 또 반짝 성장한 것도 초반 전망치는 2% 네, 초반대. 네. 네, 고작 2%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로 성장하던 나라가 고작 2%. 지금은 이제 수정 조정돼 가지고 1점 후반대. 그러니까 뭐 반짝 잠깐 뭐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의 호황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실물 경제는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실적 기반의 증시 상승이 아니라 실적이 기반하지 않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증시 상승이 유동성의 힘으로 네.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실물 경제도 반짝 어느 정도 그래도 2%에 가깝게 성장은 했지만 그게 주로 반도체나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네. 걸친 긍정적인 기운이 들은 것이고 반도체 산업을 제외한
전반에 걸쳐서는 그닥 그 증시 상승에 뭐 이렇게 혜택을 못 본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엔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 달러로 파니까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환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30-40% 팽창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내수 시장을 주로 담당하는 게 중소기업들이잖아요. 네. 이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떠냐면 엔저가 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물가라든가 원자재, 그다음에 뭐 식료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 들어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가격을 많이 올리긴 했어요. 한 30년 가까이 가격을 못 올리다가 네. 최근에는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게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일본에서도 한꺼번에 확 올렸어요. 한 3만 몇 개 품목들이 쫙 올랐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오르는 가격 자체가 수입 물품의 그 오르는 가격을 고스란히 반영을 한 거 맞느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물가는 오르고 일본 내에서 수요는 오히려 또 적어요. 네. 왜 수요가 적으냐 하면은 임금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물가 네. 상승에.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노동자들, 회사원의 입장에서는 네.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실질 임금이 뭐 20개월 가까이 계속 오히려 마이너스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수요가 줄어드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입 물품은 가격이 높고 네. 그다음에 물가는 올릴 수밖에 없으니 올렸는데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게 대기업하고 이 국내를 기반하는 중소기업하고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 역시 그런 고질적인 좀 고통을 어떤 아리를 하고 있다라는. 뭐 우리도 그런 우리도 부분이 그렇지만. 좀 있겠죠. 네. 근데 일본은 좀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심한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대기업, 소수의 대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중소기업들은 전부 국내 시장이잖아요. 국내 시장은, 일본의 국내 시장은 계속 축소되고 있잖아요. 조금씩. 예. 인구도 이제 줄어드는 것도 있고, 고령화되면서 예. 노인들이 소비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그런데 기업 수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같은 거 아니면 뭐 은행의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쉽게 돈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유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유지한단 말이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퇴출돼야 될 기업들이 퇴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뭐냐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본도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든가 하는 아리를 하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빠르지만 일본은 먼저 고령화가 진전됐었던 나라니까 오래됐죠. 훨씬 네. 그러니까 고령화율로 보면 일본이 훨씬 높고 우린 고령화율로는 아직 20%가 안 되지만 초고령 사회로 가고 또 고령화율이 급속하게 상승하는 나라니까 일본 경제가 어쩌면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네.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럼 신규 고용 창출도 안 되고 임금 상승세도 둔화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린 30년에 빠졌었던 그런 나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게 지금 정상이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갑자기 주식이 저렇게 막 뛰니까 모든 게 이제 일본에 다 그런 것들이 30년 동안 지체됐던 게 다 해소되고 네. 이제 좋아졌느냐, 잘 나가는 거냐, 그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게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죠. 네. 변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펀디멘털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변한 게 없는 상태에서 엔저로 인해 가지고 그 엔저 때문에 해외에서 예.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엔저가 좀 이상하니까 앞으로 분명히 올라갈 거다. 그걸 이제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식이 막 화랑이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 주신데 네. 제 분석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좀 재밌는 접근일지도 모르지만 네. 저는 거시경제를 보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2022년에 찾아왔던 인플레 압력, 네. 인플레 압력, 뭐 국제 유가 급등이라든가 러우 전쟁 이후에
그 인플레 압력이 작용해서 예. 그 종전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이 상승세가 작용돼서 9.1%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예. 대략 한 7% 포인트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했던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네. 7-8% 포인트 가량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했던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전에 2% 수준이었는데 근데 약 4% 포인트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해서 6.3%를 기록했거든요. 네. 정점 기준으로. 어허. 22년 7월 기준으로.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다가 그렇죠. 소위. 그렇죠. 근데 굳이 따지면 네. 마이너스 1% 수준의 물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대략 뭐 4-5% 포인트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했던 건 또 사실이에요. 4% 정도까지. 예, 정점 기준으로는 4.4%였나요? 네, 네. 그 정도의 물가 상승세를 기록했었거든요. 정점 기준으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자체가 가장 중요한 숙제였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얻어 걸렸다.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좋은 압력. 현상이었죠. 그죠? 그게 오히려 착한 인플레가 찾아왔던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22년, 23년 동안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도와준 거죠. 그렇죠. 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네. 일본에게는 그래서 이제 훈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7%, 6%, 4%까지 압력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일본도 4점 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 네. 조금 그 안팎에서 이제 2% 2% 수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플레 압력이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그게 축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그런 거죠. 일본에서는 그 물가 올리는 게 너무나 조심스러워해요. 일반인들이 물가가 오르면 안 산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가만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빅맥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10엔 올리니까 안 산다고 막 그렇게 고객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 못 아닙니까? 사죠.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물가 올리는 걸 너무나 조심스러워했어요. 네. 뭐 집중 포화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외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왁 물가를 올릴 수 있게 됐으니까 네. 이 기회에 다 올리자 하고 막 그렇죠. 그동안 눈치 보고 조심조심했던 그런 기업들이 한꺼번에 쫙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하나의 이 뭐라나 30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것을 깰 수 있었다는 그 측면에서 일본에 엄청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바람인 거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말씀 이렇게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으로 좀 네. 넘어가고 싶은데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통화 정책이에요. 예. 워낙 제가 미국 금리나 한국 금리 얘기를 많이 하기 네, 때문에 네. 일본 통화 정책인데 저는 일본 통화 정책 기조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8년 동안 유지했던 것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었는데 일본 경제도 같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마이너스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통화정책 수단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완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정책 수단을 갖춰놓기 위해서 네. 지금 때를 본 거고 물가가 나름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면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 금리를 지금 인상하는 것이 물가 잡기 위한 게 아니라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는 안 된다. 네. 그래도 금리 위기 상황에 금리를 인하할 만한 카드를 마련해야 된다. 네. 하면서 금리 정상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다 금리를 다 올렸잖아요. 네. 뭐 달러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우리도 뭐 3%대까지는 올렸잖아요. 근데 일본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하는 인상을 심어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없애면서 여러 가지 좀 비정상이었던 부분을 정상으로 다 돌렸어요. 네. YCC 같은 것도 폐지시키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이번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동안 약간 비정상적이었던 금융 정책을 정상화하는 그 발걸음을 이제 디딘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되자마자 다들 금리를 좀 올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계속 못 했잖아요. 못했죠. 네. 못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 기회를 타고 그냥 옮긴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잡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가장 궁금해하실 네, 만한 네.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뭐 저도 제 의견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왜냐면 BOJ 입장에서는 물가를 보는 거니까 그렇죠. 물가 상황을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만약에 1%대로 간다면 목표 물가를 밑도는 구간이니까 금리 인상을 도저히 못할 거예요. 못할 거죠. 근데 다행히 최근 물가 상승률이 네. 나름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높은 물가가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행히 높은 물가가 나왔고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랬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그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 임금 인상률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5.2%로 역대급으로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으니까 금리 인상을 한 건데, 근데 이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에서 0%로만 올린 게 아니라, 그 다음 0.2%나 이 목표를 향해서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정상화 단계를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모두들 보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 그 부분이 지금 제일 민감하죠. 네. 많이들 관심 가져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시장에서는 네. 이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를 하고 나서 조금씩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앵고로 갈 거 아닌가 하는 기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 그런 기대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그 작년에 안 되고 올해까지 이렇게 늦춰지면서 하도 뜸을 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더라도 뒤이어서 금리는 안 오를 거다는 걸 이미 시장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 올린다는 네. 걸 알아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엔저로 갔잖아요. 네. 그 발표 나오고 나서. 네. 그래서 나는 그전부터 이제 내 영상이나 다른 데서 엔저가 끝없는 엔저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150엔에서 140엔쯤을 올라갔을 때 약간의 그 뭐라 비판성 댓글도 좀 있긴 했어요. 예. 근데 다시 한두 달 만에 바로 또 내려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마이너스로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얘기했던 게 맞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없앴다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금리가 일본 시중 은행들이 일본 은행이 맡긴 그 당좌 예금 중에서 0.5%밖에 차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굉장히 소규모 말로 미미하다 말이에요. 예. 상징적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없애고 네. 정상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를 이제 밟는다. 네. 그런데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다시 디플레를 맞이할 수 있죠. 네. 다시 디플레를 만나면 저는 이제 그 경제학을 미국식으로 공부했으니까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 앞으로도 그러니까 특히 내구재 같은 경우 물가가 앞으로도 떨어질 것 같네 하면서 수요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요를 안 하니까 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잃어버린 30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본 경제가. 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조심스럽게 인상했지만 네. 인상했다가 이게 결국 높은 물가를 다시 낮은 물가로 만들까봐. 그렇죠. 그게 지금 그게 가장 걱정이지 않겠어요? 제일 걱정이죠. 그러니까 아마 살얼음 바른 정도의 심정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네네. 겨우 이제 좀 살아나는 인플레이가 조금씩 나오는. 왜냐하면은 지금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라는 게 네. 물가 2%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그럼요. 2% 올리면은 소위 말하는 완화 정책을 변경하겠다 하고 계속 해온 건데 네. 그게 한 1, 2년 정도 해서 달성이 됐으면은 그거 없앴겠죠. 근데 그게 안 되고 계속 10년 막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 돈을 너무 많이 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뭐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그 국채를 너무 많이 안고 있으니까 53% 가까이 안고 있으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이게 이자가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금리를 낮췄던 이 정책 자체가 사실은 한 단기적으로 하나의 대증요법으로 처음에 시행을 했던 것이 네. 이게 정상이 안 고쳐지니까 계속 왔던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문제는 심리적으로 굳어진 것도 있지만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를 많이 안게 돼버린 거잖아요. 국채를 많이 안게 되고.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심각해가지고 금리를 못 올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생각난 게 있는데요. 어쨌든 임금 인상률이 지금 일본 역사상 거의 정말 역대급으로 그렇죠, 올라간 거죠. 역대급으로. 5.2%면. 일본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나 뭐 금리나 어떤 것과 비교해도 임금 상승률이 5.2%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네. 내가 하나 질문 던져. 네.
그 5.2%, 5.28%인가 뭐 그렇다고 예, 그러는데 여기에 이 혜택을 보는 노동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되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던 그래요? 거예요. 제가 그걸 유추했던 겁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생각난 게 뭐냐면 이게 기업들이 예.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예.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데 네. 인건비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지 않는 전제하에서 인건비만 올라가면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뭐 일본을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 경제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실업이 등장할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하죠. 예, 예. 그러면 결국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인력들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겠죠. 노숙자가 이제 양산되는 거죠. 그런 면도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네. 어떻게 잘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본은행이 이 물가도 올라갔다. 네. 근데 처음에 물가만 올라갔을 때는 이 물가가 일본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간 물가가 아니라 네. 해외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 근데 수입 물품 가격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떨어질 경우에 이 물가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임금을 올려준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믿고 금융정책을 변화시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대기업이 5.28%인가 뭐 그렇게 예.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과감하게 이제 발을 내디딘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사실상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5.28%라는 게 이게 대기업 위주란 대기업.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노사 관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1.몇 %밖에 해당이 안 돼요. 네. 그 임금 인상안에 해당되는 그 노동자 수가 예. 전체 예. 일본 전체 노동자에 비해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건데 네. 대기업 중에도 또 노조에 가입한 쪽이 있고 가입하는 쪽, 하지 않은 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번에 노사 단판이 해가지고 5.28%를 올렸다 그러면 그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체 노동자의 11%, 11.8%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은행도 이거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발을 내디디려면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대기업에서 뭐 임금을 많이 올렸다는 걸 핑계로 네.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상 그 5.28% 중에는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매년 이렇게 그 연공 서열이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2% 정도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몇 % 정도밖에 안 오른 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물가가 3몇 % 더 올랐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지금 4%에서 3%대, 그 다음에 약간 2%대로 좀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그린다면은 실제로 일본의 그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식료품 가격들은 막 20%, 30% 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오른 임금 자체도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는 오히려 지금 축소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 실질 마이너스 임금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데 대기업은 분명히 임금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게 분명히 수요가 좀 더 늘어난 건 맞을 텐데, 근데 대기업이 일본 전체 기업이 몇 %인지 아시죠? 0.3%. 네. 0.3%예요. 예. 물론 이제 0.3%의 숫자지만 기업 숫자로는 그렇고 아, 인력 숫자로 인력 보면 한 숫자로 15, 20% 되겠죠. 30%. 30%. 31%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31% 중에 내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가 방금 거기에 해당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이 올라간 정도로. 그러니까 나머지 대기업조차도 그렇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수입 물가가 더 높아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물품이 가격 오르니까 물건이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경영이 악화되잖아요. 이렇게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도 무리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정부가 하도 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오래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네. 근데 말씀 속에서 네. 제가 또 생각나는 것들이 뭐냐면 맨 처음에 저희가 말씀 나눌 때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논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방금 이야기한 임금 인상률 같은 경우 대기업이고 그것도 산업마다 조금씩 달리 적용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5.2% 수준의 임금 인상률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과 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간에 격차가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은 좀 비슷한데 네. 대기업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네. 너도 나도 대기업을 원하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도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중소기업을 원하지 않는데 젊은이들은. 네. 근데 중소기업들은 젊은이를 원하는데 못 찾잖아요. 네. 미스매치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임금 인상률은 엇박자로 네. 대중소 간의 어떤 노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격차가 또 벌어질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중으로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임금 인상을 네. 만들어줘야 되는 어쩔 수 거예요. 없이 여건이 하는 안 거예요.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기업 오히려 그 영업 이익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격만 올랐는데 전체 일본 내 내수 수요는 축소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안 팔리면은 그런데 어떻게 이제 어떻게 유출 방지용으로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임금을 올려주고 코스트는 더 늘어나고 네. 오히려 사업은 더 축소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도산이 이제 앞으로 줄을 이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의 네. 도산이 줄을 이을. 중소기업에서는 줄도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만큼이나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지만 네.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네. 고령화가는 또 전개되고 있고 노동력은 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런 임금 인상률이 가져올 후폭풍을 생각해 보면 네. 전제를 예를 들어서 매출이 계속 유지된다 혹은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만 전제한다면 그리고 기업들도 가격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매출이 이어지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여지만 있다면 이게 큰 폭풍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이 수요가 정체된 상태에서 가격은 가격대로 올리기가 부담이 되고 매출은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 그러면 정말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경제를 보고 있으면요. 한편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 요즘 경제가 주식이 저렇게 호황이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 아니냐. 네. 대부분 그렇게 보는 경향인들이 많은데 네.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전혀 거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과 제가 항상 네. 말씀드린 게 네.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과 네. 실물경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헤쳐 줘야 항상 된다. 다른데 네. 저도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시기를 주가 침체 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안타깝다.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실물경제적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걸 구분짓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일본 경제가 그런 면에서 실물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주가 상승이니까 이게 계속 고공행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일본 주가가 저리 오르면 우리 투자해도 되느냐 뭐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반도체 관련된 소재 장비 쪽은 네. 그 실물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요. 이게 이제 앞으로 팽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거기에 일본이 지금 정부도 나서가지고 엄청나게 보조도 주면서 장려를 해요, 이쪽은. 네. 지금 일본이 지금 반도체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 정부가 막 몰아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기회를 못하면은 일본이 지금 뭐 돈벌이 먹고 살 만한 먹거리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이것만이라도 이번에 침체됐던 거 다시 한번 소생시켜 보자. 그런 이제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소재 장비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구마모토에 TSMC 공장 짓잖아요. 거기에 지으면 소재 장비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래피드스 짓잖아요. 예. 홋카이도에 예. 거기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재 장비 이런 쪽은 분명히 이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주식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는 해외 주식 산 사람들은 약간의 지금 엔저가 이렇게 가다가 앵고로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 팔고 나갈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상당히 높잖아요. 높죠. 네. 그게 오래 가버리면 앵고가 계속 가버리면 주식이 떨어지니까 네. 그 찰나 시간을 선택을 잘해가지고 탁 팔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그때 폭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충분히 있어. 충분히 가능성이 예,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지금 주식 호황이라는 자체가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잘못하면 이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네. 제가 말씀 속에 조금
날카로운 질문, 네, 예리한 질문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예, 좋아요. 이제 환율 관점에서 네.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일본이 저는 뭐 여러 차례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유로 여러 네. 배경으로 일본이 지금 초엔저 시대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화 강세로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네. 예. 그러나 어쨌든 초엔저에서 엔화 약세 기조가 좀 빠질 수는 있다. 완만하게. 완만하게 이제 올라갈 수 완만하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네. 일단은 금리 인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0.2%로 올리는 게 목표라고 가정한다면 그 여정이 역시 파월이 표현한 것처럼 그 여정도 범피할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원래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때는 뭔가는 잃고 뭔가는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걸 얻는 대신 그만큼 일본의 실물 경제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어쨌든 감수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수하면서 인상을 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질문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국 통화와 우리 통화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기축통화국이고 미국 달러화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일본이 기축통화예요? 일본도 기축통화라고 보아야죠. 준기축통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다 그래요. 최근에 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논의를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달러 인덱스를 계산할 때도 예. 달러와 나머지 6대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계산하니까 나머지 6개의 통화는 저는 기축통화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큰 중요한 중요한 주제는 건 아니고. 아니지만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의논을 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은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예. 미국이 금리 인하를 네. 지금 5.5에서 목표하는 바는 3.5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단기간은 아니고 2025년, 6년까지 네. 목표하는 약 3.5%를 향해 또 역시 미국은 미국대로 금리 정상화를 이뤄나갈 거라고 네, 봅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는 어쨌든 축소되는 그렇죠.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일본도 뭐 강세로 가진 않지만 강세화는 진전된다. 조금씩 올라가는. 이렇게는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엔화가 엔저에서 엔고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럼요. 미국의 금리가 인하됐을 경우 이 폭이 줄어드니까 네. 엔고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네. 그 속도의 문제는 이제 미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리느냐, 네. 아니면 완만하게 내리느냐 그 차이라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환율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 요소로 나는 봐요. 네. 이 금리의 문제, 금리차. 이 금융정책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경상수지 문제가 있어요. 경상수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경상수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자국 통화 가치가 높아갈 거라고요. 달러로 이제 거래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수출이 자꾸 적자로 가게 되면은 예. 자기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엔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 금리 정책에서 금리는 지금 거의 유동성이 별로 없이 그냥 멈춰 있다고 보니까 별로 변동이 없는 건데 네. 그 지금 이제 최근에 150엔 있다가 151엔도 제일 마지막까지 갔다가 네. 어제 그랬었는데 오늘은 네. 또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금리가 멈춰 있으면은 엔저 그 멈춰 있느냐 이거예요. 환율이 예.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예. 그 왜 떨어지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국 이제 이 금리 차가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 이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얘기 우리 예, 많이 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작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엔캐리 트레이드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예. 엔캐리 트레이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진행이라는. 네. 네. 그러면 엔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게 현금 차원에서 보면은 일본이 계속 적자화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그게 뭐냐니까 아까 이제 일본이 해외 공장을 이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이제 엔저가 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그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물품을 뭐 갑자기 더 많이 파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 대신 가격 떨어지는 만큼 또 달러가 적게 들어온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별로 의미 없고 다만 똑같이 이제 수출을 했다 하더라도 네. 환율로 이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국내에 들어오면은 1달러당 100엔, 110엔 했던 게 1달러당 150엔이 돈이 들어오니까 네.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계산은 돼요. 계산은 되는데 근데 이제 해외 투자했던 그 지금 투자가 어떠냐? 직접 투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직접 투자는 돈이 안 돌아온대요. 네. 다시 그게
재투자돼 가지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그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번 걸로 수치상으로는 경상수지를 따지면은 흑자가 나는 걸로 나와요. 네. 많이 흑자가 나는 걸 35조 엔 정도 흑자 난다 그러더라고요, 해외에서.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돈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30% 채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하나 하고 그러면 10조 엔 채 안 되겠죠? 10조 엔. 그런데 지금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이 뭐냐니까 디지털 네. 디지털 적자라는 게 있어요.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에서 아날로그 사회니까 디지털 뭐 활용하려면 가팜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저기 뭡니까 아마존이라든가 네. 뭐 애플이랑 다 이런 거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돈이. 그게 5.7조예요. 예. 작년에도. 예. 그러니까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 뭡니까 소액 투자자들에게 비과세 제도를 새롭게 좀 더 강화해 가지고 네. 소액 투자자들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그 니사라고 NISA 네. 그 제도를 지금 일본 정부가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지금까지 일반 개인들이 투자를 거의 안 했잖아요. 일본은 우리는 개미 군단, 청학 개미 뭐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일본은 그런 용어들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주식 투자에 개미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일본은. 와타나베 부인이 있어서 그런 그렇지. 거 와타나베 부인이 있어서 그런지 네. 일본에는 그런 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일본 정부가 니사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개인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라. 그 제도를 이제 이번에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롱에 숨어있던 돈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요 해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60% 정도가 미국을 투자를 하고 네. 거의 막 70% 정도는 해외 투자 다 버텨요. 해외 투자되면 어떻게 됩니까?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잖아요. 네. 그 여기에 또 이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7조에서 9조 정도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디지털 이 적자에다가 이 적자까지 합치면은 돈 벌어 들어오는 것보다 돈 빠져나가는 돈이 달러가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구조가 된다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제 현금 흐름을 봤을 때는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로 가는 이 마이너스 구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N조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상수지 적자라는 경상수지 적자라는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차가 지금 이 동력이 끌어올리는 동력보다 이 끌어내리는 동력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조로 갈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네. 그 근거도 너무 좋고요. 네. 예, 경상수지 흑자 적자 추세도 봐야 되겠네요. 저는 여기에 좀 한 가지 또 보고 있는 게 네. 환율을 결정하는 또 변수가 네, 네. 공포감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나듯이 공포감이 치닫으면 이 두 가지 요소를 그냥 무시하고 공포감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야기되잖아요, 항상. 그것 심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약간 구조적 공포감으로 치닫게 된 것 같아요. 2024년. 일본에서? 2024년이. 일본에서? 아니, 글로벌 경제가. 전 세계가.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네, 하잖아요. 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타이완 해협을 놓고 좀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글로벌 경제가 지정학적으로 불안감이 평상시보다 2023년까지보다 2024년 이후 그냥 레벨 다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면서 일본도 그렇지만 미국으로의 투자 자금이 더 몰리는 것이다라고 달러를 선호하는 달러 강세를 야기하는 거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일본을 기축통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엔화로도 유입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엔화도 기축통화국으로서. 네, 그 부분은 굉장히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과연 그런 돈이 과연 엔화 쪽으로 들어오는가?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게 그런 돈이 엔화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돈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국제 결제 통화에서 엔화의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6대 총 6대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6대 통화들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통화들끼리 비교해 보면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의견이고. 근데 제가 지금 드렸던 이 환율이라는 관점에서는 지경학적 분절화와 공포감이 24년에 고조됐기 때문에 그게 또 추가적인 강달러 현상을 야기한 것이라고 강달러 보고 현상을 있고. 야기하고. 그런데 이런 공포감의 레벨이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또 우리가 전쟁 발발할 때 공포감이지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공포감이 장기화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어떤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소재가 뭐 24년 내내 지속된다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정도에 좀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네, 그런 면에서 또 뭐 엔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본의 여건 경상수지 흐름도 보는 게 중요하지만 또 달러에 대한 투자 자금의 유입이라는 관점에서도 또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말씀하고 연계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일본 국내에서도 엔화를 소지하는 것보다는 해외 통화를 소지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커진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 국민들조차도 일본 엔화를 기축통화로 이제 안 본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준기축통화로도 사실이죠.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최근에는 도이치뱅크인가 거기에서는요, 엔화를요 아르헨티나에 패스하고 튀르키예요? 튀르키에 패스 예. 여기에 갖다 대요. 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그거 부류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엔화가 과거 같지 않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일본 내의 경제 펀디멘털 자체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의 전망이 밝지가 않다 이렇게 다 보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어쨌든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펀더멘털을 반영해 주고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말씀 나눈 바대로는 이 질문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가 반짝 회복은 됐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은 무슨 근거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당연히 질문 나오겠죠. 지금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지금 보셨다면 대충 이런 걸 보면은 일본 쪽이 쉽지 않겠네. 다 알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엔저가 이게 계속 가는데 이걸 엔고로 하려면은 유일하게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금리 올리는 밖에 없잖아요. 근데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못 올리는 거죠. 올리는 순간 정부 부채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은행에 안고 있는 국채에 그 나오는 이자, 지불해야 될 이자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올리잖아요. 못 올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이 구조적으로 일본 돈이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디지털 그쪽으로는 그 소위 말하는 미국에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는 돈하고 방금 말했던 그 이제 일본 니사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장롱 속에 있던 돈도 그 달러로 바뀌면서 계속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돈이 아까 말했 7조에서 9조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앞으로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엔저로 갈 동력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저가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방금 말했듯이 중소기업은 죽을 맛인 거예요. 중소기업은 수출이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비싼 물자를 들여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가격을 반영 안 할 수 없어. 가격을 반영하면은 일본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 임금은 줄어들었는데 물가는 올라가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만 이제 대기업은 살판 났죠. 소수 대기업만. 그러니까 어쨌든 엔저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기업은 좋은 것이고 수입하는 기업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분화되는 거죠. 좋은 포인트입니다. 일본 경제가 어쩌면 다시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한테 묻는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그 질문, 우리도 일본 따라 갑니까? 지금 중국의 일본화라는 주제도 던져졌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피크 차이나 같은 거죠. 예전의 고성장은 다시는 없다. 이런 건데 그런 우리나라도 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피크 코리아라는 표현을 저도 이미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도 일본 따라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일 역전의 저자로서 한번 여쭤보도록. 미국이 한때 막 진원해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죠. 사실 미국이 이제 리더십 끝났다는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바운드 투 리더라는 책을 썼는 조셉 나이 같은 경우는 아니다. 미국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가라앉지 않는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막 완전히 피어오르잖아요. 저게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보세요? 89년도에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로 보면은 거기 일본 기업이 14개가 들어있어요. 미국이 한 두개 있고
뭐 중국이 하나 들어있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2020년 현재 보면은 미국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죠. 왜 그게 들어가는 기업들이 뭡니까? 빅테크 대부분이 기업들이. 디지털 관련된 기업. 예.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다르다. 예. 왜 그러냐?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고 예. 한국은 디지털 사회예요. 예. 미국이 디지털로 인해서 저렇게 부흥했듯이 한국은 앞으로 이 디지털 가지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뭔가가 나타날 거예요. 네. 왜? 우리 한류가 갑자기 이렇게 꽃을 피운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앞으로 나는 한국은 디지털 사회가 이게 다 완성되어 가면 거기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나는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란 말이에요. 아날로그 사회는 이런 겁니다. 공장을 주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제품 만들어가 파는데 그 이동 수단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부가가치 뭐라고 부가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걸 하나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기까지. 네. 그런데 이 디지털은 그게 아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동 수단도 별로 없어요. 광케이블에서 여기서 미국으로 그냥 쏴버리면 바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무슨 뭐 물류 이동 비용이 듭니까? 안 들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 디지털 사회다.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니까 부가가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기껏 잘해봐야 5%, 10%, 많으면 30%인데 디지털은 그게 아니라고요. 없던 데서 막 만들어져가지고 100%, 200%, 어떨 때 10,000%도 막 나온다고요. 네. 이 비율이. 그래서 나는 한국은 잘 정비된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을 따라간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 부분을 이제 하고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니까 그 부분 이거예요. 저출산,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최근에 부동산 우리가 지금 어렵잖아요. 네. 요게 과거에 일본의 버블 때 부동산이 쭉 올라갔다가 꺼지는 그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있어요. 그래프 이렇게 가서 팍 꺼지는 거하고 요렇게 가서 꺼지는 거하고 형태는 비슷하지만 네. 그 정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네. 우리는 형태는 분명히 일본의 그때 버블 때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거하고 닮긴 닮았는데 그래프가 닮긴 닮았어요. 근데 강도는 전혀 다르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고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는 일본이 먼저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거는 뭐냐 사회가 발전돼 나가면서 따라가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으니까 중국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느냐? 그럼 따라간다고 왜? 얘들이 앞서갔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니까 따라간다고 보는데 요거는 일부분이라 봐요. 내가 볼 때는 네. 우리 전체 부가가치 한 30% 정도, 나머지 한 70% 정도는 우리는 디지털 사회다. 디지털 사회는 아날로그로 따라갈 수 없다. 저렇게 보는 거죠. 네, 너무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도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적으로 보면 일본의 모습이 뭐 마치 우리의 미래인 것처럼 네. 쫓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인구 구조 변화가 전부는 아니고 일본은 그냥 고인물처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고 네, 그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계속 일구고 다른 산업으로 네. 또 다른 산업으로 계속 진전해 나간다면 뭐 일본처럼 가지 않을 수 있겠다. 아, 분명히 다르다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여행을 가봐도 동전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동전을 쓸 데가 없는 나라인 거죠. 네. 그만큼 변화에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주셔서 네, 너무나 네.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박사님하고 네. 처음 뵙고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돌아서 네.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예. 토론에 임했던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게 약간 이제 그동안 내가 나갔던 유튜브하고 조금 다른 포맷이니까 네. 조금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은데 그렇군요. 금방 적응이 돼서 예. 이게 훨씬 더 재밌네요. 재밌죠? 훨씬 재밌고 예. 바로바로 그때 문제 요소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네. 깊이도 좀 더 있어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훨씬 좋은 것 같네요. 예. 이 반복되지 않잖아요. 딴 데는 내가 가면은 내가 딱 그 원고 쓰는 걸 이제 읽는 같은 느낌이 나는데 예. 전혀 그게 아니라 바로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훨씬 낫습니다. 예. 앞으로 예. 또 기회가 있으면은 예.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도체도 감사- 있잖아요. 예. 이런 반도체도 있잖아요. 예,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독자분들도 예. 비슷한 소감을 가지셨으리라고 그랬으면 믿고요. 좋겠습니다. 예, 또 박사님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초대에 응해주시면 네.
또 일본 경제의 또 깊숙한 부분을 또 한번 네.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일 역전의 저자 이명찬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일본 경제를 좀 바라보는데 또 세계 경제 또 중요한 부분을 GDP 수준으로도 뭐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본 경제 또 이웃나라 일본 경제 어떤 모습인지 좀 가늠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 이상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